2024년 4월 달에 이지스 자산운용사한테 5천억에서 6천억 정도로 매각을 했던 그런 케이스가 소음이랑 민원, 이제 새벽까지 계속 화물차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불빛이라든지 차량 소리라든지 거주민들에 대한 피해들도 그렇고 이제 단순 창고 느낌이 아니라 부동산을 깔고 만든 매출 시스템이라고도 평하는 게 쿠팡 물류센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오늘은 우리 쿠팡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부동산 채널이니까 쿠팡이 한국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게 어떨까? 이제 로켓 배송 도입을 해가지고 매출 증가가 엄청 높다고 들었거든. 전년도 13년도에는 4,700억이 매출액이었고 이제 로켓 배송이 14년도에 생겼고 15년도 매출이 이제 2배 올라가지고 1조 달성했고 그리고 18년도에 4조 4천 그리고 23년도에 31조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매출을 많이 발생시키는 가장 핵심 요인이 이제 로켓 배송 시스템이기 때문에 쿠팡에서는 물류센터 부지를 찾고 이제 계속 그렇게 활발하게 이제 사업을 펼쳐가는 것 같아. 맞아. 지금 한국에 전국적으로 거의 한 약 100여 개 정도 물류센터를 이제 뭐 시설 운영을 하고 뭐 확장을 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부산, 전북, 경남, 충북 뭐 여러 지역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소외되고 있는 지역들 전체에 창고를 해놨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 고속도로 인접지, 뭐 공장 부지 같은 데가 이제 원래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선호지역은 아니잖아. 근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물류 창고가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그런 물류 창고 큰 창고 땅이 필요하잖아. 근데 그런 놀고 있는 땅들을 이게 또 쿠팡이 써주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되게 좋을 것 같기는 해. 맞아 맞아. 왜냐면 지금 지방이 소멸되는 이슈도 있고 근로자들이 어떻게 그 지방에서 또 근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은데 뭐 오죽하면 요새 막 뭐 청사로 옮긴다고 해가지고 그뭐 지방에서 뭐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는 조금 회사가 커야 되니까 청사로 옮기거나 큰 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정책을 많이 하는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100여 개 정도 시설을 확충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 크게 또 잡아가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거기서 오는 뭐 부동산 효과는 일단 땅값이 상승하는 것도 있을 거고 뭐 일자리 창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좋은 방향이 많은 것 같아. 맞아 이게 우리가 잠실에 제2 롯데타워의 일자리가 한 10,000개에서 15,000개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쿠팡 물류센터가 그 평균적으로 상주에서 일하는 고용이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되고 추석이나 명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0명에서 15,000명까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고용 창출이 이렇게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지자체나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쿠팡이 여기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제 어서 오세요 하고 뭐 도로도 이제 깔아주는 경우도 있고 뭐 인허가 관련된 것도 이제 빨리빨리 속전속결로 처리해서 빨리 이제 업체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한다고 들었어. 근데 쿠팡 물류가 들어가게 되면 연쇄적으로 이제 하청업체들이 다 같이 이제 들어오는 효과도 있고 화물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럼 거기 부근에 있는 카센터라든지 주유소라든지 납품업체라든지 박스업체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되게 많은 연쇄 효과를 누린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외 지역 사람들도 뭐 납품을 조금 더 저렴하게 해서 뭐 판매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역 상품들을 조금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뭐 쿠팡에 등록을 해서 뭐 이렇게 납품을 하던가 이런 부분도 있고 되게 열심히 그 지역 상생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기는 해. 예를 들어서 뭐 스타벅스가 가깝다거나 편의점이 가깝다거나 뭐 역이 가깝다거나 요새 또 쿠세권이라는 게 있더라고. 아 쿠세권. 쿠세권이 이제 로켓 배송이 안 되는 지역이 있대. 이게 뭐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상관이 없는데 지방으로 갈수록 뭐 로켓 배송이 안 되는 지역이 있다더라고. 그래서 쿠세권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 인프라의 하나의 큰 축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와, 대한민국 국민 거의 반 이상이 쓰는 거지. 그치. 거의 이용자 수가 거의 4천만 명이 된다고 하니까 대한민국 뭐 노인, 뭐 어린이를 제외하고서는 웬만한 모든 사람들 다 회원가입이 돼 있다 봐야지. 아파트 입구 나오거나 할 때 다 그 쿠팡 그게 다 있어. 아, 그 쿠팡이 그 팩? 맞아 맞아. 맞아. 우리 엄마도 쓰거든. 아, 그거 진짜 편하죠. 근데 이제 반대로 쿠팡이 또 들어와서 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또 악영향도 있긴 하더라고. 뭐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 위축이 된다거나 뭐 마트가 죽는다거나 이제 오프라인 시장에서 활동하는 그뭐 유통업이라고 해야 되지 거기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더라고. 이제 온라인으로 너무 많이 넘어왔고 쿠팡으로 쏠렸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는 뭐 마트들 우리가 흔히 아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런 대형 마트들이 위축도 되고 전통시장들도 당연히 소비가 안 되겠지. 그런 단점도 있긴 하더라고. 뭐 노동자의 강도가 높아졌다. 그래서 사망자가 나왔다. 이런 거는 분명히 또 이슈가 있고 문제가 되긴 하지만 노동조합에서 그 과로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좀 냈는데 또 새벽 배송하시는 기사님들이 또 시위를 하더라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생계를 위해서 하는 건데 하지 말라고. 왜 생계권까지 침해를 받아야 되냐?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이걸 못하면
뭐 가정을 이룰 수가 뭐 이끌어 갈 수 없다라는 식의 시위가 많이 나와서 맞는 말인데. 본인들이 스케줄을 조율할 수 있는 여건만 좀 보장이 된다고 하면 쿠팡에서 뭐 새벽 배송이라던가 쿠팡 배송에 대해서는 정말 이 대한민국만 누릴 수 있는 강점인 것 같아요.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땅덩어리가 너무 큰 곳에서는 이런 로켓 배송 하루 만에 뭐 배송이 올 수 있는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딱 대한민국 밀집도가 높은 대한민국에서만 가능한 또 국토가 되게 작은 땅에서만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강점으로 끌고 가도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부동산 관점에서 본다고 했을 때 단점 측면에서도 이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소음이랑 민원, 특히 이제 새벽까지 계속 화물차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불빛이라든지 차량 소리라든지 거주민들에 대한 피해들도 그렇고 그 부분이 가장 이제 민원이 심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땅값은 오르지만 아파트 가격은 내려간다.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고는 들었어. 그럼 어떻게 보면 혐오 시설이 될 수도 있겠네. 맞아. 왜냐면 거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거주 환경을 만들고 싶은데 트럭이 많이 다니게 되면 좀 더 시끄럽고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또 위험하기도 하고 맞아.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겠다. 이게 동전의 양면이니까 사실 우리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입장에서 뭐가 딱 옳다라고 얘기하고 뭐가 틀리다라고 얘기하기 어렵고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맞아. 부지들을 찾는 그런 조건 같은 게 있는데 일단 대도시에 한두 시간 정도 이제 거리에 있는 부지를 찾는다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을 봐야 되는데 대도시 근처에 있어야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또 대도시에서 1시간, 2시간 거리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허브 역할이기 때문에 이제 고속도로랑 IC 근처에 5분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어야지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또 이제 물류센터다 보니까 층고는 우리 사무실 같은 경우는 뭐 한 3m만 돼도 너무 좋다고 하는데 여기는 층고가 10m는 돼야 된다고. 이야. 엄청 높은 거지. 10m면 거의 3층, 4층 규모네. 그렇지. 높이가? 그게 한 층의 층고가 필요한 거구나. 그렇지, 맞아. 와. 자동화 설비도 돼야 되는 조건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층고가 높아야지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면적도 2만 평에서 한 5만 평 정도가 돼야지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2만 평에서 5만 평이라고 하면은 사실 감이 잘 안 오거든. 근데 감을 잡기 위해서 축구장이 하나에 2,000평 정도라고 보면 돼. 10개의 부지가 쿠팡이 원하는 하나의 물류센터인 거네. 맞아. 와. 그리고 잠실 야구장이 관객석이랑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7,000평 되니까 축구장은 10개가 돼야 되고 야구장은 한 3, 4개 정도 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와, 엄청 크구나. 거의 이제 하나의 세계 같아. 이제 기존의 이런 유통이랑 판매 물류센터 방식들을 보면은 이제 제조사가 있고 이제 공급자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의 그 중간 다리가 이제 필요한 것도 있고 이제 판매자한테 간 다음에 이제 집화장, 뭐 터미널 그러고 고객한테 가는데 쿠팡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고객까지 가는데 물류센터랑 배송센터만 있으면 된다 해. 쿠팡이 다 하는 거지 그냥. 유통 경로를 완전 단축시키는 거구나. 맞아. 시간이랑 비용을 최소화로 시켜주는 거지. 이제 단순 창고 느낌이 아니라 부동산을 깔고 만든 매출 시스템이라고도 평하는 게 쿠팡 물류센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쿠팡은 진짜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일반 뭐 국내 기업에서 이 규모로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쉽지 않겠다. 근데 지금 이제 부동산이 불경기잖아. 그래서 많은 건설사가 뭐 줄 도산하고 있다, 또 많이 망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물류센터들은 사실 경기를 좀 타기보다 오히려 온라인들이 이제 불경기 더 핫하더라고. 맞아. 코로나 때도 뭐 경기가 안 좋았지만 온라인 사업에 대해서는 엄청난 매출이 대폭 상승했었고 지금도 이제 불경기에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온라인 거래 같은 거는 계속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쿠팡 매출도 그렇게 줄진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뭐 본격적으로 오픈하려고 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건설업 쪽에서는 이제 물류센터가 지어질 때마다 어쨌든 수주가 되다 보니까 건설업계한테는 그래도 희소식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류센터를 이렇게 크게 지어줌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발히 시켜줄 수 있고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고 이런 건설업 수주까지도 할 수 있고 뭐 되게 좋은 영향을 많이 주긴 하는 것 같아요. 아파트가 물론 인프라가 좋고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아파트를 투자하는 나라는 없어.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밀집도 자체가 어느 나라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최대한 높은 가치를 뽑기 위해서는 뭐 가로로 넓어지는 게 아니라 세로로 높게 뽑아야 되고 또 세로로 높게 뽑을 수 있는 건 이제 아파트이기도 하고. 그렇네. 근데 거기에 또 커뮤니티 시설도 완벽하게 해놓을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건설사에서는 최대한 아파트를 수주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또 거기서 뭐 이루어지는 뭐 일들은 워낙 많겠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다양한 폭넓은 개발을 통해서 건설도 이제 많은 기술들을 터득을 하고 그래야 미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건축 기술이라던가 좋은 영향을 받을 것 같고 지금 쿠팡 물류센터도 규모가 아까 2만 평에서 뭐 4만 평까지 가니까 그 넓은 부지에 하중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층고도 높이 올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부지를 또 건설할 수 있는 비용이 뭐 공사 대금이 왔다 갔다 할 정도면 또 건설업에도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네, 맞네. 또 건설업에서도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또 많은 일자리를 또 창출할 거고 되게 긍정적인 효과는 많을 것 같고. 쿠팡이 잘나가지고 혼자서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도 쿠팡이 물류센터를 하나를 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이런 효과 같은 것들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네. 그치. 그 관점도 되게 재밌었던 게 처음에 부지 매입이랑 물류센터를 짓는 거를 자산관리 회사에서 다 하고 그 다음에 쿠팡이 입점을 하는 구조가 많은데 최근에 5만 5천 제곱미터 규모를 자산관리 회사에서 18년도에 부지를 확보를 하고 이제 건물까지 다 짓는데 한 4, 5년 정도 이렇게 걸리고 22년도에 이제 건물이랑 뭐 공장이 다 지어지고 나서 쿠팡이 임차를 했어. 그 다음에 자산관리 회사에서는 또 자산을 계속 굴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지랑 우량 임차인이 잘 들어온 이런 물류센터를 24년 4월 달에 이지스 자산운용사한테 5천억에서 6천억 정도로 매각을 했던 이런 케이스가 있더라고. 그래서 쿠팡이라는 대형 임차인을 통해서도 투자를 하는 경우도 종종 많이 발생한다. 물류센터 부지를 개발하고 임차하고 매각하는 게 왜 장점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냐면은 우량 임차인이 들어와서 이제 공실 리스크는 이게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개발 활동도 많이 하고 코로나 때부터 해서 전자상거래가 많이 증가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기회로 봤나 봐. 이런 리츠랑 자산관리 회사들이 그것 때문에도 투자 방법들을 많이 활용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런 자산관리 회사들이 많이 부지를 매입하고 쿠팡이나 컬리, 롯데마트 이런 물류센터 그런 것들을 뭐 투자 개발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 이제 물류센터를 짓고 임대를 맞추고 수익성을 증가시킨 다음에 그걸 매각해서 시세차익을 챙기는 형태의 그 리츠 투자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쿠팡이 우리 일반적인 상가임대차 계약 1년 계약하는 게 아니라 보통 5+5라고 해가지고 거의 10년 동안 임차를 하거든. 임차를 할 때 보험이라든지 운영 비용 관리비, 재산세도 쿠팡에서 내주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고. 쿠팡 입장에서도 매입으로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임차로 들어왔을 때 돈이 묶이지도 않고 그리고 또 시간이 부지 매입부터 개발까지 할 때는 거의 한 4년,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는데 투자 회사에서 그렇게 준비를 해준 거에다가 임차만 한다면은 1년 이내 입주할 수 있고 고객 유입에 힘을 쓸 수 있으니까 이런 임차 방식을 조금 더 선호하더라고. 그리고 물류센터들도 이제 워낙 대형이다 보니까 이제 비용적인 면이 크잖아. 볼륨 자체가 크니까 마이크로 물류센터라고 해가지고 도심에 점점 더 가까이 접근을 해서 이제 좀 더 물류에 대한 부분을 기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 마이크로 물류센터?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한두 시간 정도 내에 수도권 내에 이제 거리로 해가지고 공장을 크게 구하잖아. 이제 그것조차 줄여서 도심 핵심지로 중심에 들어와서 놀고 있는 지하 공간들을 활용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해서 좀 대형 건물들을 활용하는 접근 방식도 좀 있는 것 같아.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 뭐 옛날에 유명했던 건물들 많잖아. 지금 이 전체적인 그 프라임급 빌딩들이 위치는 너무 좋은데 거기에 공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슈가 많아. 그래서 거기를 사실 사업으로 쓰기 좋은 위치이기도 하지만 차라리 내 쿠팡이 뭐 핵심 지역에 어떤 물류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 공실로 두는 것보다 뭐 물류센터 하나에 뭐 얼마씩이라든지 뭐 수수료 매장을 하든 그런 식으로 접근하던가 아무튼 그런 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왜냐면 이제 공실이 길어질수록 슬럼화라고 하잖아. 도심 자체가 슬럼화가 되고 상권이 죽어버리게 되면 다시 끌어올리기가 힘들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쿠팡 물류센터에서 들어와준다. 그러면 조금 더 활기도 될 거고 또 건물 자체가 워낙 잘 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화물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걸 조금 더뭐 보충해서 보완해서 기술력을 좀 끌어올린 다음에 건물을 좀 활용한다면 어떨까 싶어. 너무 괜찮은 방법이고 너무 좋은 그 아이디어다. APM이나 옛날 백화점 가든바이도 그렇고 장지에 있는 거 놀고 있는 이런 데가 엄청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는 건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맞아.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공실을 살릴 수 있는 접근 방식을 통해서도 가치 상승이 가능하니까 뭐 우리는 최대한 부동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 부동산에 관련된 이런 돈이 움직이는 게 너무 빨라졌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많이 공부하고 정말로 이제 실전에서 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공유하고 나누면서 조금 더 이렇게 발전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건강하고 좋은 것 같아. 맞아. 이렇게 기술이 진보를 할 때 우리도 그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맞아.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가나 또 큰 돈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하면 좋을 것 같아. 다음에도 재밌는 얘기 한번 나눠보자.